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민기동입니다. 저는 작년에 올해 양성평등문화인상을 수상했고요. 지금 현재는 한국영화감독조합의 대표로 재직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제3회 필름젠더 공모전에서 소금과 호수라는 작품으로 수상한 조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예슬 감독님과 함께 필름젠더 공모전에서 육상의 전설 작품으로 수상한 주인공 우리의 이야기에 언제나 귀 기울이는 감독 김태은입니다. 태은 감독님, 먼저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육상의 전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영화 육상의 전설은 갑작스러운 이모의 죽음으로 장례식장에 가게 된 우리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시작하는 영화입니다. 그곳에서 전혀 친하지도 않았고 잘 몰랐던 이모가 사실은 육상의 전설이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연히 이모의 과거로 가게 된 우리가 어떻게든 이모의 꿈을 이뤄주려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가부장적 관습으로 인해 꿈을 포기했던 우리들의 엄마, 이모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감독님의 소금과 호수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소금과 호수는 사랑 안의 관습으로부터 저항하는 이야기인데요. 인물은 저마다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기꺼이 죄악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기만의 방 안에서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작품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감독님 이야기를 무척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영화 허스토리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허스토리는 실화에 좀 바탕을 둔 영화이긴 한데요. 1992년에서 98년까지 6년 동안 부산에서 시모노세키를 오가면서 실제 10명의 원고단이 일본에 가서 재판을 했었는데 그 과정을 다룬 그런 이야기예요. 당시 이 재판이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실제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재판 결과에 그 일본의 국가적인 책임의 일부를 인정하는 소송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일본도 깜짝 놀랐고 이렇게 작지만 큰 상징적인 승리를 왜 우리가 모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국가적 배상을 최초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특별히 영화 제목을 허스토리라고 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영화 제목에 대한 고민은 많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여성들이 더 쉽게 공감하고 많이들 도와주려고 나섰었죠. 그래서 그분들 전체의 이야기를 다뤄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제목으로 역사적 사건을 다루면서도 그들의 이야기라는 느낌으로 스토리라는 게 이중적인 의미가 좀 생겼었고 이제 대부분의 역사가 옛날부터 남성들이 썼었고 저술가들이 그래서 남성들의 시각이 많이 반영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여성들의 시각도 반영돼서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역사를 보면 어떨까 제목을 가져오면서 스토리한 제목을 붙여봤던 것 같아요. 조예슬 감독님은 양성평등이라는 주제를 소금과 호수에 어떻게 녹아내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국 사회에 어머니가 여자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남자아이를 대하는 방식과 좀 다르다고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부분이 독자들로 하여금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소금이가 호수와 놀다가 집에 늦게 귀가하는 장면에서 소금의 엄마가 너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지? 라는 질문을 소금에게 건네는 장면에서 관객이 우리가 여성들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익숙했던 모습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꿈이 있었지만 차별 때문에 아니면 여성이란 이유로 이루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늘 있어왔던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보면서 아직도 어떤 중년 여성의 왕년의 시절을 다룬 작품이 잘 없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한 이야기가 정말 과거만의 이야기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확신을 갖고 만들게 되었고요. 우리의 세대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도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민규동 감독님의 메멘토 모리를 학창 시절부터
정말 좋아했는데요. 그렇군요. 네, 사실 그 영화를 보고 레퍼런스 삼아서 소금거구스도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민규도 감독님 작품을 보면 되게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허스토리에서는 냉철한 사업가가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저는 사실 그런 지점들이 되게 매력적이고 인간답다고 느끼는 지점인데 감독님께서는 캐릭터 만들 때 어떤 지점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만드신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창작자들이 아마 비슷한 그 고민이나 원칙들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조작된 앵글 안에서만 그 인물이 보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인물의 여러 면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영화 속에서 캐릭터를 보고 느낄 때 양파 껍질을 벗기는 느낌으로 이렇게 감상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분 감독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제작을 하실 때 고증 관련해서 신경 쓰시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감독조차도 영화에서 그 인물을 타자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뭔가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건 그 주체적인 삶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지만 어떤 대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모가 한마디 대사도 없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정말 모르겠어서 그냥 못 쓰겠다라고 생각한 거였고 대신 주인공 우리의 마음은 제가 잘 아는 것이니까 그거는 좀 자신 있게 써보자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역사 영화에 논쟁이 항상 많이 따라오잖아요. 완벽하게 고증도 불가능한데 저도 영화 만들 때 이제 될 수 있으면 그 재판 자료를 가지고 대사 하나하나까지 잘 구성해 보려고 했었고 자칫하면 그냥 일본을 혐오하게 만드는 선동적인 목적으로 소비를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뭐랄까 편식이 안 되게 자료들을 골고루 찾아가면서 메시지를 아주 정교하게 다듬으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영화 스토리를 보면서 인상적인 지점이 만약 있었다면 어떤 부분을 그렇게 느꼈는지 궁금하긴 해요. 저는 허스토리 보면서 할머니들의 증언 장면이 정말 압권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증언 장면들을 롱테이크로 보여주신 게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엄청 쏟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정길의 비밀을 재판에서 알게 된 정숙이 재판장에서 나와서 화내는 장면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그 바로 이후에 있는 그 정길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그 롱테이크 장면까지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과거를 장면을 보여주고도 아름다운 영화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 영화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의 진실성을 관객들과 최대한 공감하려고 애써봤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감독님, 역사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같은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들이 많은데요. 그런 영화들과 다르게 감독님께서 허스토리를 제작하시면서 연출적으로 신경 쓰신 부분이라든지 시나리오 내용 접근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접근법은 좀 다르게 한 거는 그 피해자분들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주인공은 그걸 뒤늦게 발견하고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을까 하고 선민의식 혹은 뭔가 시혜적인 그런 태도로 이제 접근했다가 깊이 공감하고 연대하는 어떤 외부인,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선으로 할머니를 좀 봐야겠다라고 해서 시점을 좀 바꿨던 것 같고요. 폭력을 당했던 이미지보다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힘겨운지, 그들이 왜 힘겹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야기, 그 이야기를 왜 하냐에 대한 질문이 좀 당길 수 있게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허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가해자, 피해자들이 국경과 상관없이 서로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다는 여성주의적 관점들이 조금 더 신선하고 새로운 관점이 아닐까, 그런 관점이 영화에 녹아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작품을 만들면서 이모의 발목을 잡았던 캐릭터들을 다소 납작하게
그려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남성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신 장르적으로 좀 만화 영화처럼 약간 마블 영화를 볼 때 빌런 캐릭터를 처치하는 걸 보고 막 가슴 아파하지 않듯이 그냥 그렇게 조금 가벼움을 가져가야겠다 하고 다짐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 끝나고 나서 성장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사랑으로부터 성장을 했다고 믿고 그러한 지점들을 영화에 좀 녹이려고 해봤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여성 감독이나 여성 주연 영화를 지지하는 관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걸 저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특히 2020년부터 한국영화감독조합에서 주관하는 백델데이를 저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조예슬 감독님도 백델데이 잘 아시죠? 네, 저도 백데이 테스트를 통과한 국내 작품들을 많이 봤어요. 이렇게 국내 영화 산업 전반에 제도적인 변화나 제작 환경의 변화가 있다는 점 흥미롭고 새롭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감독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백델데이는 이제 그 80년대에 백델이라는 사람이 만든 백델 테스트를 응용해서 만든 어떤 행사예요. 양성평등 주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인데 백델 테스트는 세 가지죠. 영화 속에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가 2명 이상 나올 것, 둘이서 대화를 반드시 할 것, 그 다음에 그 대화가 남성에 관한 주제만은 아닐 것. 그래서 지금은 2020년 되니까 이제 백델 테스트를 조금 더 업데이트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4가지를 덧붙였는데요. 작가나 감독이나 제작자나 촬영 감독 중에 여성 감독이 더 있을 것, 그 다음에 여성 단독 주인공도 되고, 혹은 그게 아닐 경우는 이제 남성과 동등한 어떤 비중을 차지할 것, 그리고 여성 캐릭터가 스테레오타입으로 표현되지 않을 것, 그리고 이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시선이 없을 것, 이렇게 한 7가지 정도의 테스트를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해 개봉된 영화와 시리즈를 놓고 한 10편 정도 작품을 선정해요. 사실 상업영화는 이거를 통과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독립영화들은 이런 기준들을 너무나 잘 지키고 좋은 영화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상업영화, 독립영화 함께 놓고 보면은 균형이 굉장히 잘 잡혀 있다고 생각해요. 점점 좋아지고 있고 각자 가능한 제작 여건 안에서 이런 성평등을 향한 어떤 균형 잡힌 시선들은 계속 성숙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감독님,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영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건 거의 기적이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는데요. 지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면 그 안에 교훈도 담기고 감동도 담기고 여러 가지 훌륭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재밌는 얘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물고들어지면서 열심히 이야기를 구상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영화계 성평등 제고와 더 나아가 좋은 작품과 재밌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한국 영화가 더 평등한 성별 재현을 하도록 돕고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